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지만 장 초반 급락세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저가 매수 심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2% 이상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다는 점 역시 지수 낙폭을 줄이는 데 일조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얘기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VSS의 정은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17포인트까지 밀리면서 다소 불안감을 줬었는데요. 점차 낙폭을 줄여갔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나흘 연속 매도 우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네, 오늘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결국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소비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했었는데, 이 하락 마감한 여파로 이제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낙폭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수급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되었고, 현선물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결국 프로그램 물량 역시 출회가 되면서 국내 증시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결국 수급적인 불안감이 가중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외국인이 6천억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3,5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 매도로 들어왔었고요. 프로그램 역시 차익에서만 3천억 가량의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 이제 국내 증시의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이제 반등에 성공했었는데, 이 반등에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 증시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중국 증시가 2% 이상 반등을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역시 이것을 호재로 삼아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는 부동산 어떤 가격이 조정이 나타나면서 긴축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국내 증시 역시 이름으로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는 참 답답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옵션 만기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 변동성을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종가상으로 보면은 전이라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멘텀도 없고 크게 악재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경기 성장 둔화라든가 아니면 경기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평평한 의견을 맞섰었는데,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경기 어떤 성장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블딥 쪽에 무게중심이 좀 가 있는 안 좋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서 일련의 어떤 경기 성장 둔화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 경제 지표, 부진한 경제 지표를 덮을 수 있는 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오늘도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나가다가도 장막판에 좀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정도로 최근에는 좀 재미없는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지수가 당분간 1800선을 노려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 대응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할 적기인지 아니면 조금은 관망해야 될 때인지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결국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적 시즌에는 사실은 실적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작용을 했었는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이 사실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실적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국내 증시가 연중 고점을 돌파하는데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감이라든가 아니면 모멘텀이 없는 것을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 이제 조정의 빌미를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다면 결국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했고 오늘도 약 3,500억 가량 매도세가 나타남으로 해가지고 국내 증시 어떤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이 결국 이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매도로 전환됐다라기보다는 좀 관망적 시각을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제가 앞서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성장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이제 경기가 더블딥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경기가 우상향 된다 그런다면 주식시장 역시 이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경기 성장 또는 뭐 경기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주식시장도 발목을 잡히게 되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외국인들의 시각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더블립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FRB 연중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버냉키 의장께서는 결국 이제 뭐
그 헬리콥터에서 돈을 부려서라도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은 그런 상태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더블딥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더블딥으로 안 간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지금 현 상황에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더블딥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가 매수보다는 관망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소나기는 피해가자라는 측면들이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지루한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 역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었는데 중국 증시 역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사실은 빠질 데도 없었는데 최근에 빠졌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이제 좀 중국 증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국 증시 반등은 기술적 반등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지 결국 행보 장세에서는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장세에서는 굳이 이제 주식을 사서 만약에 내린다 그런다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그리고 오른다 그런다면 물론 좋아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강하게 오를 만한 어떤 그런 여건 자체도 형성이 돼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지금은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닌 관망적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1700포인트 부근까지 간다든가 또는 뭐 단기적으로 1700포인트를 이탈한다 라고 그런다면 그때는 매수의 어떤 시그널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경기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여전히 상방향 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의 어떤 성장은 확신이 가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작년 이후에 가파른 경제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지표가 나빠질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지표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최근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라고, 즉 성장성 둔화 우려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의 성장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을 한다 그러더라도 작년 대비 안 좋다라는, 즉 그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의미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현 장세에서는 굳이 뭐 공격적인 매수 또는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계속해서 어떤 그 물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저점 매수의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수의 위쪽과 아래쪽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텐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것, 추세적인 매도가 아니라 일단은 관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금융과 전기전자 업종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쪽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뚝심을 가지고 좀 굳건히 들고 나가는 것도 역시 투자의 한 방법이겠어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사실은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파는 것은요. 예. 전기전자 업종이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것이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좀 감안한다면은 결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또는 뭐 경기 성장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이것을 하나의 어떤 회피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IT를 많이 사고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결국 이제 IT 업종을 많이 팔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국내 은행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PF 실사가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국내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 금융업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은행업종도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현재 어떤 뭐 은행들 역시 좋게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보고 있다. 그렇다고 급락할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부동산 업종 이제 지난 6월에 우리금융을 먼저 이제 부동산 PF에 문제점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금융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국내 어떤 금융기관들의 모든 문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출발점, 즉 시발점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앞으로 어떤 PF 부실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PF 부실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다면 결국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런다면 결국 비용이 많아지거든요. 비용이 많아진다 그런다면 결국 이 수익성 악화로 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기는 여전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국내 어떤 그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좀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은행 역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결국 그 나라의 어떤 일인데
결국 이것이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의 어떤 투자 심리도 악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이런 일련의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IT라든가 금융주 중심으로 물량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고 혹시 비중이 좀 작으신 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밑에서 받치면서 저점 매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오늘 장 흐름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고수의 투자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은성 팀장님께서 어떤 기업을 자세히 풀어주실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GKL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이요? 예. GKL은 카지노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달부터 중국인 비자 요건이 완화가 됐죠. 최근 일본과 중국의 방한객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GKL과 같은 카지노 업계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GKL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오늘 왜 정 팀장님께서 GKL을 들고 나오셨는지 기업 분석부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KL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단 GKL 같은 경우에는 뭐 카지노 운영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장은 3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과 힐튼, 부산 롯데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카지노 업체 중에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강원랜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2004년 9월 한강관광공사에서 결국 이제 3개의 카지노 허가 이후에 2005년 5월에 이제 동사를 좀 설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설립할 때는 상당히 우려감들이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전용 관광 카지노가 결국 이제 시장 파이가 4천만 원이 한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계라는 설정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기존 업체가 운영된 상황에서 결국 GKL이 시장 진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눠먹기식, 지금 재살 깎아먹기식이라는 우려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실적과 어떤 영업이익이 폭증을 하면서 결국 이제 개장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개장 첫 해, 즉 2005년 5월 달부터 시작해 흑자를 기록했고 2008년도까지 연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이 75.1%, 순이익은 314%의 초고성장을 기록을 하는 등 일단 세븐럭 개장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전용 카지노 규모가 상당히 좀 늘어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일본 관광객과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물 밀렸듯이 밀려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어떤 관광객들이 최근에 급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뭐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결국 상위 3%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인원이 많으면 상위 3%만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더라도 결국 이 중국 시장이 엄청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3%의 인원 중에서도 국내로 들어오는 인원은 3%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놀려들 가능성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뭐 100을 기준으로 이제 100명이 있다 그런 다음에 겨우 3명이 해외여행을 가고요. 이 3명 중에도 결국 제가 볼 때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확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예. 결국 이 3명이 100명이 되면 100명 중에 3명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직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좀 늘어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3%, 즉 상위 3%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씀씀이 자체도요. 일본 관광객들하고 씀씀이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뭐 국내 IT 업종이라든가 또는 뭐 국내 자동차 업종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만큼이나 실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면세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중국인들의 어떤 씀씀이가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중국의 해외여행 객수가 퍼센테이지가 늘어난다 그런다면 결국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요. 한국 인원이 늘어난다 그런다면 이와 관련된 매출액, 즉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결국 이제 성황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들이 정말
노름을 좋아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 업계에서는 이것을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제 과거 2005년도 대비 시장이 비대하게 커졌다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어떤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GKL에 대한 기업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중국과 또 일본의 방한객들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2008년까지는 매출액이 급등한 측면이 있었고요.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지 좀 더 자세한 기업 분석에 그 안에 들어있는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재무 상태 좀 자세히 봐주세요. 왜 지난 2분기에는 그렇게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건가요? 네, 이번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일단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요.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 강남 매장 확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인력비 등 고정 비용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회성 비용이 많이 지출됐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흑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홀드율이 결국 하락을 한 게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홀드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도 카지노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전문 용어라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못하지만은 일단은 카지노에 입장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은 입장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다면은 딜러 입장에서는 칩을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내국인 입장에서 자리에 앉으면 드랍박스라는 곳인데 여기 칩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칩이 없어진다 그런다면은 나중에 이제 게임이 끝나고 일어나면은 칩이 받았던 것보다 줄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카지노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게임을 한 사람이 뭐 고수가 돼서 너무 많이 이제 잘해서 칩이 늘어났다 그런다면 결국 이제 카지노 입장에서는 이게 손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제 상위 3%, 중국의 어떤 인원 중에서 상위 3%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위 3%가 사실은 각 나라의 어떤 카지노를 섭렵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수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뭐 최근에 어떤 홀드율이 일시적인 증가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또 아니면은 좀 이것이 좀 더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카지노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손실보다는 이익이 많은 것이 카지노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습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국인들 중에서는 카지노의 어떤 카지노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약 40%까지 가는 그런 어떤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을 계속 갔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해외여행을 안 갔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 해외여행을 가면은 올 연말이라든가 또 내년에 이런 사람들이 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지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실력도 조금씩 쌓아져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이 하락하지 않았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익성 악화의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인원 중에서 3%가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10%까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런다면 3%를 제외하고 나머지 7%는 해외여행을 이제껏 안 해봤던 투자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고객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안 해봤던 고객들이라 그런다면 그만큼 카지노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자 면제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면서 여기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소비가 중국 관련 소비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인원들이 물밀듯이 국내로 들어온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홀드율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분기 실적 악화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원화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달러 대비해서 그리고 엔화 대비해서도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여행객 수요도 증가가 되겠고 GKL 같은 카지노 업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물론 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매출액은 좋게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2분기 매출액은 1,239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 역시 8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로 본다 그런다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62.9%가 감소를 했었는데 제가 앞서 영업이익의 감소 부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뭐 일회성 고정 비용이라든가 홀드율 일시적인 홀드율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수익성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파이는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회성 비용이 철회가 된다 그런다면은 수익성 악화, 수익성도 호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회성 비용을 지급하는 이유가 결국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남기 때문에 성과급도 지급을 하는 것이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급은 절대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의 성장세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최근에 어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결국 이제 못 사신 분들에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제공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최근에 주가 급락, 물론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된 지는 작년 11월 달에 상장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 좀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2만원에서 25,000원까지의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박스권은 아주 좀 좋다라고 좀 보십니다.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부에서 매도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급락이 결국 이제 이것을 GKL을 사고 싶어도 못 사신 분들에게는 조금 하나의 호재로 가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조금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2만원이 이탈되면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다면은 2만원을 지지하면 그때 매수를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증시전략센터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LG전자 역시 10만원대가 중요한 지지대라고 말씀해드렸거든요. 예. 10만원이 지지되면 LG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GK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할 선을 지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만원대가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2만원이 지지되면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단가는 1차적으로 25,000원으로 좀 설정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주가가 연일 장대 음봉이 3개가 나타났습니다. 큰 음봉이 한 번, 두 번, 3개번이 나타났었는데 이때 이제 장대 음봉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면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면서 결국 물량을 좀 출회시켰던 그런 의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이 출회가 된다 그러더라도 이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주체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즉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물량 확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면은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결국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최근에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는 결국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말 그대로 일시적인 어떤 물량이 출해됐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 단기 급락이 결국 이제 못 사신 분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원랜드만큼의 어떤 영업이익률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이제 꾸준한 영업이익이 창출해내고 있고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GKL이 오늘장 2350원 선에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2만원 선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해보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2만원 선을 이탈했을 때가 손절가 라인이 되겠죠. 목표가는 25,000원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데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죠. GKL에 대해서 또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간 정은성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 오셨는지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G전자부터 살펴볼게요. 일단은 매수하신 지가 한 23거래일 정도가 지났고요. 수익권 내 계십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10만원 선 이탈하지 않을 시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10만원 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일단 매수로 잡으셨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던 이유가 지난 목요일부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결국 지난 수요일부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결국은 IT 업종에 대한 우려감들, 즉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면서 IT 업종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이 결국 LG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LG전자 역시 IT 업종의 일환이긴 하지만 LG전자는 재밌는 것이
결국 이제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차트 잠시 보시면은 작년 9월 달에 15만 원을 고점으로 해놔갖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도 반짝 반등에 성공하지만은 말 그대로 반짝 반등에 성공했고, 이후에 지수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으면서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지수 대비 먼저 선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달, 그러니까 올해부터 LG전자는 이상하리만큼 좀 악재가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 트럼 세탁기가 결국 안쪽에서 문이 안 열린다는 이유로 어린애들이 질식사할 수도 있다. 그게 LG 트럼 세탁기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LG전자는 이상하게 좀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이후에 결국 이제 LED TV에 대한 어떤 경쟁성 악화가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LED TV 하면 삼성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국 LED TV의 시장 점유율, 초반 점유율을 완전히 삼성에서 싹쓸이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의 어떤 우려감들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결국 스마트폰이었었는데, 스마트폰 역시 결국 LG전자는 아이폰에 대항마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이것이 역시 이제 경쟁력 악화의 원인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옵티머스 출시한 이후에 옵티머스 Z까지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경쟁력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ED TV 역시 최근에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초 후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대비 먼저 선조정을 받았다 그런다면은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정의 폭은 다른 종목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최근에 주가가 9만 원대에서 한 달 반 만에 11만 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단기 급등의 어떤 조정 외에는 좀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의 조정은 결국 이제 좀 쉬어가는 장세,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제 조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수급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수급도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 확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수익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의 물량을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므로 인해서 이 물량을 좀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결코 LG전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은 있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 지속해서 좀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일단 제가 볼 때 1차적인 것은 좀 12만 5천 원 또는 13만 원대,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하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소 단기 급등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또는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어떤 변동성이 작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팀장님, 그렇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 역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도 매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대 초반이면은 결코 비싸지 않는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0만 원은 제가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10만 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9만 원대까지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은, 그리고 만약 10만 원, 지금도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 오늘도 역시 10만 원대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만 지지가 된다 그런다면 지금 굳이 큰 어떤 우려감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했는데 10만 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9만 원대까지는 그냥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LG전자 봤고요. 이번에는 SK증권 보겠습니다.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서 증권주 역시 폭탄을 맞았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SK증권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정 팀장님 3% 이상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앞으로 증권주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SK증권 함께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 종목별로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물어보면은 LG전자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예. 업종별로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은 업종이 어느 업종이냐 물어보면은 저는 당연히 이제 증권업종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증권업종은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결국 조정으로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 급격한 상승, 즉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여전히 경기의 전망도 좋고 주가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증권주의 어떤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어떤 급락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최근에 주가가 우리가 연고점을 돌파할 당시에도
강한 모멘텀은 없었거든요. 모멘텀은 없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증권주의 어떤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1750포인트를 이탈하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해서 좀 매도가 좀 자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저도 꽤 많은 수익률을 거둔 상황에서 수익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수익률이 많이 하락이 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다 그런다지만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연초 이후에 지수 대비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LG전자와 SK증권, 물론 SK증권을 포함했던 모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길게 보는 안목을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해운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6% 급등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2% 정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해운주의 흐름 괜찮습니다. BDI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일단 STX 페노션 7% 이상 수익 거두고 계시거든요. 네. 이쯤에서 차익 실현해볼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갈까요? STX 페노션은 제가 볼 때는 이쯤에서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고요. 예. 저는 목표가를 14,000원을 좀 설정하고 있는데 14,000원대까지는 그냥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기후 지수가 반등세로 전환됐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연초에 BDI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초에 BDI 지수가 약 4,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역시 14,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강한 어떤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이후에 BDI 지수가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반락을 하면서 여기 이제 주가도 좀 발목을 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월 중순 이후에 BDI 지수가 1,700포인트를 바닥으로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 BDI 지수라는 것은 이제 물동량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물동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BDI 지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에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물동량 지수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항공운임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사상 최고 실적, 물동량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었거든요. 결국 이거하고 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런다면 물동량 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BDI 지수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크고요. BDI 지수의 상승은 결국 이제 해운주의 주가의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해운업황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하나의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다면은 최근에 조선수주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선수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 될 것은, 조선수주가 일어난다는 것은 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 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어떤 조선수주가 거의 없던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서 국내 조선수주가 결국 이제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앞으로 해운업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발목 잡힌 우등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1분기에도 흑자로 전환됐고 2분기에도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STX 그룹이라는 우려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STX 그룹의 발목을 잡히면서 주가가 연일 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STX 그룹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유동성 확보에도 좀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이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는 STX 페노션까지도 좀 발목을 잡힌 그런 상황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STX 페노션 14,000원대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과도한 욕심을 좀 접어주셔야 되는 게, 주가가 14,000원은 돌파하기는 사실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해왔던 것이 14,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4,000원을 돌파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일단 14,000원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14,000원을 고점으로 주가는 다시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LG전자와 SK증권 그리고 STX 페노션까지 세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슈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지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함께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담았던 종목은 신팩이라는 종목인데, 예. 공작기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신팩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6%가량 급락을 하면서 결국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적 발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타났었는데, 이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은 순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3%가 급증을 하는 등 여전히 공작기기 업황을 좀 누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매출액이 33%나 급증을 했다 그런다면은 영업이익은 제가 볼 때는 뭐 100% 이상 급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의 단가 후르치기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가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순이익은 55%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회사에 통화를 했었는데, 이걸 통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순이익이 급감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따라 늘어나는 것이 바로 고정비와 변동비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단가 후르치기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상승률은 크지 않았지만은,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순수한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순이익은 여기에다가 영업의 비용과 수익을 더하고 특별손실과 특별이익을 더하면은 결국 이제 순수익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신패액의 어떤 회사와 통화했을 때는 결국 이제 법인세 추납액이 나타나면서 순이익이 좀 급감을 했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영업이익은 좋게 나타났었는데 순이익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은 그 일시적인 어떤 비용이 좀 지출될 즉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6%가량 급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락폭을 일정 부분 좀 만회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만 본다 그러더라도 지난 금요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역시 일시적인 어떤 수익성 악화는 결국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팩의 보유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지금의 급락은 결국 이제 살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를 제공하지 않았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신팩을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목표가 얼마 정도 설정하고 계세요? 목표가는 제가 좀 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수 단가가 약 3,600원인데요. 목표가는 좀 세게 5,000원대까지 설정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5,000원대까지 과도하게 설정하는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약 6배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5,000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어떤 IT라든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작기기의 수요가 불가피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수요 자체가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 연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역시 주가는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일단은 목표 주가를 5,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세 대박 포트폴리오 정은성 팀장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은 매주 월요일에 대박클럽에 출연을 하십니다. 향후에 주가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매주 월요일장에 다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순훈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고순훈 해결사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도 가능한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전화로 통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공사님의 종목인데요. 성우 하이텍 들어와 있습니다. 18,400원에 30% 갖고 계신데요. 손실이 꽤 크시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 팀장님, 네. 성우 하이텍부터 차례로 볼까요? 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범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 아무래도 주거래선인 현대차 그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사상 최대 실적에 결국 이제 화답을 할 정도로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의 하락폭이 나타나는 것은 작년 이후에 사실 주가가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약 3,000원대의 주가가 결국 이제 2만원대까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날 정도로 완전 대박이 어떤 행진을 이어나갔던 종목이 이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2만원을 넘어가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코스닥 종목이라는 사실은 좀 안 좋은 점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최근에 코스닥 종목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이라는 이유 하나만, 즉 출생 자체가 좀 안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러움을 겪은 종목이 좀 이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 대비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즉 주가 수익 비율이 약 5배에서 6배 사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이후에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높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높죠. 주가의 고점이 26,600원인데 매수 단가가 18,400원이면 매수 단가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중 자체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비중이 10에서 15% 정도 이루어졌어야 정상,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중도 30%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좀 비중이 좀 많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 이후에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에 이제 지금 딱 추세선 하단부에 몰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은,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 그런다면은 결국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 지지선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좀 15,200원, 15,000원대도 이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지금 이 부분을 지지하지 않으면은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타이트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손절가는 일단 1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12,500원대까지는 좀 주가의 어떤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12,500원대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의 어떤 현대차와 기아차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역시 이제 성호 하이텍의 매출액 증가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여전히 펀더멘탈은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타이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한다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매수 단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8,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2차적으로는 2만원대까지 가지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15,000원 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면서 비중도 줄여가시고 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지난 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평가돼 있는 국면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롬서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385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5,940원에 50%를 갖고 계십니다. 무상증자를 한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역시 손실률이 꽤 크신 상태인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프롬서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올 연도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5월 17일 날 고점이 7,800원대인데 지금은 4,600원대라 그런다면 사실은 하락폭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경우에는 프롬서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결국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상승을 해서 정상인데 상승을 하지 못하면 실적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엄청나게 좋아졌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이에 따르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2분기 또는 3분기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주기업이 삼성전자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무너져도 한 방에 무너질 종목은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어떤 과도한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서 추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드리면은, 프롬서티도 사실은 큰 종목이 아닙니다. 소형 종목인데 매수 단가가 5,940원이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5,940원이라는 어떤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매수 단가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고맙지만은 단기적으로 급등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앞서 이제 성우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30%라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약 50%인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기 나온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매수 단가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5,500원대 가면은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그리고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단기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반발 매수세가 결국 5,500원대까지 이제 한계라고 보고 있는데 5,500원대는 반드시 물량을 줄이시고요. 5,500원이 넘어간다 그런다면 일정 부분 물량을 더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목표 주가는 5,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요청이 온 종목입니다. 삼성테크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은 10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한 20%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삼성테크윈 오늘장 11만 4,0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으니까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네, 일단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작년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 정말 삼성의 한 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테크윈, 삼성 SDI, 삼성전기까지 급격한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률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도 급격한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단기 가을권에 진입한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과 오늘은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은 결국 이제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게요. 예.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5월 달에 전고점을 뚫어내고 상승하면서 11만 9천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은 최소한 11만 9천원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전고점인 11만 9천원 좀 애매한 상태지만은 11만 9천원을 설정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서서 12만원을 돌파하고 12만원을 돌파하고 안착이 가능하다 그런다면 13만원, 14만원, 15만원대까지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지금은 12만원을 하나의 어떤 기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심 해결사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상담 들어온 종목들 내일 대박클럽 시간에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